4주차 화학적 매개물과 염증 관여 세포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화학적 매개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할 텐데요. 그래도 차근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혈관 주변 결합 조직의 비만세포의 과립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로 염증 초기 자극에 의해서 방출되어 새 동맥을 확장시키고 초갈성을 증가시키는 화학적 매개물은, 자, 이거 질문을 보니까 혈관을 확장시키고 초갈성을 증가시킨다? 혈관 활성 아민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혈관 활성 아민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공부를 하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 활성 아민류는 대표적으로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스타민은 염증 초기에 반응하는 매개물질로 작용 시간이 짧다고 했어요. 이것을 잘 외워지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이 정맥 주사 놓을 때 혈관이 잘 안 나오면 혈관 부위를 톡톡톡 치잖아요. 그때 톡톡톡 치는 것이 혈관 주변에 있는 결합 조직의 비만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비만세포는 자극을 받아서 과립 상태를 방출을 하게 되죠. 또 이걸 터뜨려서 여기에서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면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세동맥이 확장이 되고 이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겠죠. 모세혈관도 확장이 될 테고 세정맥도 확장이 될 테죠. 자, 그림으로 봐서 이렇게 혈관이 있을 때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이게 넓어져요. 넓어지면 혈류가 많아지겠죠.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수분 성분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혈구도 많지만 수분 성분이 많아지면 혈관병을 미는 힘이 세질 거예요. 정수압이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처럼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혈관 내피세포들 사이 간격이 좀씩 벌어지겠죠. 이 간격이. 그러면 여기로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그쵸? 이것을 여출, 누출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히스타민이나 누코트리엔 같은 경우는 이 세포들을 혈관 내피세포죠. 요거를 수축시켜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더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수축됐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간극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더 큰 분자량이 큰 단백 성분 같은 것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혈장과 단백이 같이 빠져나가요. 이것을 삼출이라고 합니다. 투과성이 훨씬 더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뉴코트리엔 히스타민은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서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토닌은 혈소판에 존재를 하고 혈소판은 1차 지혈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인데요. 이 혈소판이 손상된 부위를 지혈을 시킬 거예요. 응고하는 동안에 세로토닌을 많이 방출합니다. 왜 방출하겠어요? 혈소판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 방출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면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혈소판도 많이 오고 다시 손상된 부위 지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손상되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그리고 손상된 세포막이 깨지면서 누코트리엔도 나올 테고요.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서 혈관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히게 돼서 추가성이 증진이 되고 혈장 성분이 세포 사이줄로 나가기 쉬워진다. 혈소판도 세로토닌을 방출해서 혈관을 넓히게 되고 정수화 위에서 혈관벽을 밀게 되면서 혈관 내외에 있는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누출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세로토닌과 히스타민으로 압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혈관 주변의 결합 조직인 비만세포에 들어있대요. 비만세포에 들어있는 거는 히스타민이죠. 그리고 히스타민은 비만세포 외에도 호염기구에 들어있죠. 혈소판에도 일부 들어있기는 합니다. 세로토닌은 혈소판에서 응직 과정 중에서 방출된다. 브라디키닌은 키닌계죠. 하게만 인자 12번 응고인자예요. 이 응고인자가 손상이 됐을 때 응고계가 활성화될 텐데 이게 활성화될 때 혈중의 키닌계도 활성화시켜서 브라디키닌으로 대사되죠. 그러면 이것도 통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혈관 내피세포나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초과성을 항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통증과 관련이 많이 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세포막이 깨어질 때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로부터 아라키돈산이 유리되고 콕수 경로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염증 반응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일으켜서 종창이 일어나게 하고요. 종창에서 부종을 유발하고 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죠. 아라키돈산은 세포막이 파괴되었을 때 인지질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물질이다. 이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아라키돈산 대사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아라키돈산 대사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세포막은 인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 이 인지질 성분에서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사산물로. 그리고 이 아라키돈산은 콕스 경로와 리포옥시게나제 패스웨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다른 대사산물을 만드는데요. 콕스 경로를 통해서는 이 콕스환 경로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과 스론복산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콕스2 경로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옥시게나제 패스웨이에서는 뉴코트리엔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이 콕스환 경로는 여기 보면 피지올로직하다고 되어져 있죠.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에서 항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벽을 보호한다든지 장이나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우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 내부에서도 어딘가 우리도 모르게 좀 손상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걸 복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혈소판이 필요하죠. 스론복사는 혈소판 응집을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인체 내에서 그냥 자연히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보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상 부위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에 응집을 해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생리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콕스2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인듀서블이니까 뭔가 유도된다는 거예요. 염증에 의해서 유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충수돌기염이 생기든 아니면 급성 상기도 감염이 생기든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콕스2 경로가 활성화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을 많이 만들어내고 염증 부위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혈관을 넓히게 되고 혈관이 넓히게 되면 혈관벽을 미는 넓어진 곳으로 혈장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혈관벽을 밀고 투과성이 항진이 돼서 혈장 성분이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관절 같은 곳에도 영향을 미쳐서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옥시게나제 패스웨이에 있는 뉴코트리엔을 생성한다 그랬죠. 이것은 보통 염증성 부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기관지에 작동을 해서 기관지 천식에서 뉴코트리엔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혈관 평활근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서 투과성을 항진시키게 되고 기관지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서 기관지가 좁아져요. 그리고 투과성이 상승이 되면 삼출문이 많이 세포 사이질로 빠져나가고 종창이나 부종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기도가 좁아질 테죠. 기도가 좁아지면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좁은 기도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쌕쌕 거리는 숨소리가 호기시에 들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작동을 저해하는 약물을 만든 것이 엔세이드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콕스1, 2 경로를 구별해서 약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콕스 경로를 억제하는 약물을 만들었어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콕스2 염증 반응에만 작용을 하는 콕스2만 억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리적으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피지올로직한 콕스1 경로도 모두 막게 된 거죠. 억제한 거야. 그랬더니 위장관을 보호하거나 혈소판 응집하는 것이 저해됨으로써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한들,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거나 위염이 있었던 환자가 다른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이 소염 진통제로서 엔세이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위벽을 보호하거나 혈소판 응집을 통해서 지혈 부위를
복구하는 그런 작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으로 위장관 출혈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는 항염증제는 콕수1은 억제하지 않고 콕수2만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게 세레브렉스 같은 약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은 그대로 하도록 두고 콕수2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부분만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와서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20여 종의 혈장 단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보체, 컴플리먼트를 이야기합니다. 보체는 약자로 C를 쓰게 되고 C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게만 인자에 의해 활성화돼서 브라딘키닌으로 대사된다. 이건 키닌계죠. 그리고 스트롬빈에 의해 퓨비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시킨다. 섬유소를 만들어서 손상된 부위를 섬유소로 채워서 지혈을 하는 거죠. 응고계입니다. 응고계의 네임계는 12번인 하게만 인자에서 유발돼서 지혈을 일으키게 되죠. 이거는 나중에 순환계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뉴코트리엔 생성으로 기관지 수축과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킨다. 이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투과성을 증진시키게 되고 기관지 경련 같은 걸 일으켜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기관지 천식 환자에서 이런 경향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리포 옥시게나제 패스웨이에서 뉴코트리엔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콕스계를 통해서는 프로스타글란딘과 스롬복산 그리고 항염증적으로 염증이 있을 때 발현되는 콕스2 같은 경우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나와서 염증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프구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다. 이거는 아라키도산 대사물과 상관이 없고 그냥 사이토카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사이토카인은 림포카인, 모노카인, TNF, 종양대사인자, 케모카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염증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적 매개물의 조합은 자, 우리 화학적 매개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 염증 효과와 주요 화학적 매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이죠. 혈관을 넓게 하게 되면 혈류량이 많아질 테고 정수압이 높아져서 혈장책을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 프로스타글란딘과 산화질소 NO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확장돼도 혈관벽을 미니까 혈관 투과성이 증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투과성을 더 항진시키는 것은 혈관 내피세포들이 좀 수축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이 간격이 더 넓어지면 투과성이 항진이 돼서 체액과 단백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걸 투과성 증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혈관 활성 아민유예요.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 있고요. C3A와 C5A 같은 경우 보체의 아나필라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불러들이고 이게 혈관 활성 아민유 그런 것들을 많이 방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브라디키닌은 통증도 유발하지만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이 시켜서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뉴코트리엔 같은 경우도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키죠. 그리고 뉴코트리엔은 기관지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서 투과성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혈소판 활성 인자도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혈관 활성 아민유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백혈구 주활성을 도와서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옮겨갈 때 도와주는 것들이 C5A, 뉴코트리엔 B4, 그리고 케모카인 중에서 인터루킨 8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도 백혈구를 염증수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발열을 일으키는 것은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종양대사인자 같은 것들이 있고 아라키돈산에서 유리되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콕스2에서 경로가 유도되었을 때 발열을 염증 부위에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프로스타글란딘, 아라키돈산 대사산물 중에 하나죠. 브라디키닌, 키닌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거, 호중구의 안에 있는 리소좀, 호중구가 사멸이 되었을 때 호중구 내부의 리소좀이 주변 세포와 그리고 세균들을 사멸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인체 조직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산소 대사물들도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에피세포에서 분비되는 거고 일정량이 있다면 혈관에 어느 정도 이완을 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많으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풀어보면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 통증을 유발하죠. 브라디키닌도 통증 유발합니다. 두 가지 다 통증을 유발하고요. 산소 대사물 같은 경우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런 거고요. 산화질소도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물론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는 역할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C5A나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 뉴코트리엔 이런 거는 백혈구 주활성을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히스타민, 세로토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서 혈관 투과성을 항진시키는 그런 물질이다.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요. 혈관 활성 아민류죠. 인터루킨 1이나 종양 개사인자 같은 경우들은 발열을 일으키죠. 그 발열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과립 내에 히스타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포 표면에 IgE, 임무노글로불린 E 수용체가 있어서 항원과 결합한 후에 혈관 투과성을 항진시키고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는 염증 관련 세포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거 호염기구 비만세포죠. 그리고 이 호염기구는 히스타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임무노글로불린 E 수용체가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세포들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호상구는 알레르기 반응과 기생충 감염 시 증가되는 거고요. 호중구는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1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면 여기에 대항하는 1차 방어 기구 세포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 NK셀이 있고요. 각각의 T림프구는 보조 T세포냐 아니면 세포 독성 T세포로서 활동을 하게 돼서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B림프구는 보조 T세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제세포로 분화되고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과 결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혈관 내피세포와 형질세포죠. 형질세포 이렇게 했고요. 혈관 내피세포도 산화질소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형질세포와 림프구 다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호염기구와 비만세포를 슬라이드 하나에 썼던 거는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하나에다가 살펴본 거예요. 호염기구는 과립이 있는 백혈구고요. 그리고 과립 내에 헤파린과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어요. 순환혈액 백혈구 중에서 0.3 내지 1%를 차지하니까 적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많으면 안 되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많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호염기구 세포 표면에 IgE가 붙으면 항원과 결합할 수 있게 되고 항원과 결합하면 헤파린과 히스타민을 방출해서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비만세포도 전에 앞에서도 살펴보았어요. 결합 조직 내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IgE 항체가 붙을 수 있는 IgE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있어서 IgE와 결합을 하게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과립이 방출이 되면 히스타민을 방출하고요. 히스타민은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시키고 투각성을 항진시켜서 체액의 삼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종, 종창이 심해지게 될 수 있고요.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1형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징후가 단마질, 얼티카리아라고 하는데 두드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드러기 일어나는 것,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세균중의 변화로 점막의 섬유소, 호중구, 괴사물, 감염균 이런 것들이 포함된 막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흔히
항생제 과다 사용 후에 발생한다. 이 질병은 자, 항생제를 사용을 했을 때 균 교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 같은 유해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의 막을 형성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것을 위막성 대장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 균이라고 하는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거고 구강 입천장에 위막을 형성하기는 하죠. 자, 섬유성 흉막염, 장액성 심장막염 이런 건 이제는 염증의 종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고요. 류머티스성 심장판막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류마티스 열이 아동기에 생겨요. 5에서 한 15세 정도에 호발하게 되는데요. 이 류마티스 열이 감염이 되기 전에는 보통 목감기를 알아요. 편두선염이나 인후염 같은 걸 알고 목감기니까 한 4, 5일이나 일주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증상이 사라지고 일부의 아동들에서는 한 달 뒤 정도에 관절이 아프고 붓고 그리고 숨이 차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류마티스 열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 관절, 중추신경계, 심장 이런 데를 류마티스 열에 의해서 이때 해당되는 균이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인데요. 이런 것 감염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잘하면 낫지만 우리 심장세포는 영구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손상된 부위가 수복이 될 때 원래 조직이 아니고 섬유성 조직으로 변화가 되었을 테고 심장이 15년, 20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심장 기능이 원래 세포가 아닌 섬유화된 그렇게 수복된 그런 세포를 가지고 심장 근육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면 판막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을 류마티스성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하고요. 가장 판막의 부하가 많이 되는 곳이 심실이죠. 좌심실. 그래서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승모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간호학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타 염증에서 위막성 염증을 살펴보았어요. 위막, 가짜 막이라는 거죠. 원래 인체 내부에 막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막처럼 보여지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막은 섬유소나 호중구, 그리고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개사된 물질, 그리고 호중구나 이런 것들이 와서 감염균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뭉쳐서 혈액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장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죠. 이건 디프테리아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보게 되면 위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세균성 감염은 디프테리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위막성 대정염은 항생제 치료를 많이 한 다음에 균교대 감염증에 의해서 정상 장내 세균종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위막을 형성하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림프구에서 분화돼서 항체를 형성하는 염증세포는 비림프계에서 플라즈마 셀이 만들어지죠. 플라즈마는 혈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혈장세포 또는 형질세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형질세포예요. 쿠퍼세포는 뭐죠? 대식세포의 일종이에요. 간에 있는 대식세포죠. 후상근육, 기생충, 알레르기 반응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대식세포는 탐식작용을 하는 세포로서 우리 인체의 염증 부위에서 세균이나 그리고 죽어서 사멸한 호중구, 괴사된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탐식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균 같은 거 이물질을 세포 내로 가지고 가서 탐식을 한 다음에 그 항원 조각을 잘라서 면역세포에게 보여주는 항원 제시세포의 역할도 하게 될 거예요. 단핵구는 대식세포가 혈중 내에 있어서 골수에서 처음 만들어져 혈중으로 나왔을 때는 단핵구였다가 나중에 조직에서 대식세포로서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질 혈장세포예요. 영어로 플라즈마 셀이죠. 비림프구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림프구가 보조 T세포한테 항원 조각을 받게 돼서 림프구에게 전달을 해주면 림프구는 그 항원에 대한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항체예요.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림프구가 공장을 만든 것이 형질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형질세포에서 처음에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질세포로 분화될 때는 T세포, 특히 보조 T세포죠. 보조 T세포의 자극을 받아서 형질세포로 분해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 항체에 의해서 면역작용을 함으로써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형질세포는 염증이 초기에는 이 항원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 항체를 금방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우선 1차 방어인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이 세균들을 확인을 하고 항원을 확인한 다음에 분해를 하고 그 조각을 보조 T세포에게 알려주고, 또 보조 T세포가 B세포에게 알려주고, B세포가 형질세포라고 하는 항체 생성 공장을 만든 다음에 항체를 생성되기 때문에 급성염증 초기에는 형질세포가 많지 않죠.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 부위에서 비림프구와 함께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활용성 염증 과정에 관여하며 급성 염증 병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세균을 탐식, 살균, 분해 처리하는 염증 세포는, 자, 1차 방어로서 급성 염증의 가장 중요한 세포는 호중구라고 했어요. 호중구입니다. 나머지 세포들도 설명했으니까 이제 알 테고요. 자, 그래서 호중구를 살펴보게 되면 순항 백혈 중에서 가장 많죠. 80% 차지하니까. 그래서 한 5,000에서 7,0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증소로 옮겨갈 수 있는 유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균이나 이물질을 자기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탐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왕성하죠. 급성 염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손상된 부위로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을 탐식하고 살균하고 분해해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화농성 염증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농성 염증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호중구가 죽겠죠. 죽으면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쌓일 텐데, 그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구름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식 과정에서 호중구가 붕괴가 되면 용해소체가 있죠. 리소좀이라고 해요. 단백분의 용해소체가 백혈구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백혈구 주변에 있는 세균들과 항원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것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인체 조직도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괴사 조직을 분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직이 손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체액의 누출에도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중구는 생존기간이 1-2일이고요. 계속 매일 만들어져서 일정 수의 호중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산성색소에 잘 염색되는 가립구로 알레르기, 기생충 감염 시 증가하고, 특히 기생충 감염 시 두드럽게 증가하는 염증세포는 산성색소에 잘 염색되니까 호산구가 되겠죠. 그리고 호산구의 기능은 알레르기나 기생충 감염 시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호산구는 에오시노필이라고 하고 삼성 색소의 염색이 잘 되죠. 순환 백혈구의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알레르기, 기생충 감염이 됐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유주 그리고 화학 주성을 따라서 염증소로 옮겨갈 수 있고요. 탐식도 하지만 호중구처럼 활동이 크지는 않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 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종양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하는 염증세포는, 이거는 림프구 중에서 NK셀이라고 하는 자연살해세포입니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고요.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조직에서 분화되어서 급성 염증 반응에서 탐식작용을 할 거고요. T림프구는 보조 T세포로서 대식세포나 B림프구를 활성화시킬 거고, 세포독성 T세포는 직접 항원을 찾아서 살상을 하게 될 거예요. 세포성 면역에 관여를 한다. B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요.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낼 거고, 이 항체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중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체액 중에 있겠죠. 혈장 내에. 그래서 체액 속에서 항원을 만나게 되면 항원과 결합을 하고 보체의 도움을 받아서 항원을 제거할 겁니다. 체액 속에 산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림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핵을 가진 이런 모양이라고 했어요. 주로 림프계에서 발견돼서 이름을 림프구라 불린다 얘기를 했고, 호중구 다음으로 많아요. 우리 인체 내 혈액 속에 순환하는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호중구고, 그 다음에는 림프구죠. 호상구가 있겠고요. 알레르기 반응 시에만 높아지는 호염기구,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림프구의 종류는 T림프구, B림프구, NK셀이라고 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있어요. 네, T림프구는 보통은 세포성 면역, 세포독성 T세포가 직접 항원을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B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서 체액에 항체를 방출하고 그 항체에 의해서 항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일부 기억세포로 저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항원에 노출이 되면 증폭되어서 면역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NK세포는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세포, 비특이적인 세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인체 내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손상되거나 인체 세포 분열 중에 종양세포로 만들어진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림프구는 만성염증소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호중과 함께 식균 작용에 관여하며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여 이물질, 괴사물, 결핵, 병원균, 악성 종양세포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는 염증 관련 세포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식균 작용을 하는 건 호중구하고 대식세포죠. 호중구 여기 물어봤는데 답까지에도 썼네요. 호중구도 합니다. 호중구는 보통은 세균 특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균이 들어와 있을 때 이 세균을 방어하는 1차적인 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식세포가 정답이고요. 단핵구는 탐식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혈관 내에 있을 때 단핵구로 있지만 이것이 탐식작용을 해서 이물질, 괴사물질을 제거하려면 대식세포로 변경이 되어서 분화가 되었을 때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핵구와 대식세포의 관계를 골수에서 원래 만들어져서 혈액내로 나왔을 때 말초혈액에서는 단핵구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직구가 되었다가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된 그런 조직세포 내에서는 대식세포로서 탐식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대식세포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살게 되고, 그래서 결핵균을 탐식했는데 결핵균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잠복되어져서 살 수도 있다고도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호중구와 감염에 대한 초기에 식균 작용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대식세포는 있어요. 대표적인 대식세포 이름을 보게 되면 뇌와 척수인 중추신경계에는 미세악교세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요. 간에서는 쿠퍼세포라고 합니다. 폐는 폐포 대식세포 또는 진해세포라고 하는데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를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뼈에서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해서 지금 뼈에서 손상되거나 괴사된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세포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왕성한 식욕을 가진 세포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성한 탐식 능력을 가진 크기가 큰 세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물질, 괴사물, 결핵균, 병원균, 악성 종양세포 그리고 호중구가 죽어서 사멸한 것들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셀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이런 이물질이나 세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여러 개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큰 세포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자이언트 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이언트 셀은 만성 염증 시에 결핵, 유가종이나 매도, 고무종, 랑게란스 거대 세포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된 염증 세포라고 옛날 책에 나오는데요. 망상 내피계,
레티큘로 엔도셀리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염증에 관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 보게 되면 근물망 조직의 내부 세포가 포식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대식세포의 돌기가 나와서 그렇게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상내피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식세포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식세포가 각 장기에서 특화적으로 그 장기에서 이러한 이물질이나 개사된 조직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염증 부위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식세포계는 단핵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핵포식세포계, 단핵대식세포계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